당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켜보십시오. 인스타그램 피드 속에 무엇이 보입니까? 친구의 오마카세 인증샷, 직장 동료의 유럽 여행 사진, 혹은 누군가가 새로 뽑은 외제차에 번쩍이는 로고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나만 빼고 다들 잘 사는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중간은 가겠지. 평균은 하겠지. 그 아니란 생각이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통계청이 발표하는 평균이라는 숫자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5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 5억 3,650만 원이라는 숫자. 그 숫자를 보며 당신은 나도 언젠가는 저기에 도달하겠지라고 막연히 낙관합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그 숫자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위 10%, 아니 상위 1%의 슈퍼리치들이 천문학적인 자산으로 끌어올린 통계적 착시에 불과합니다. 실제 현실은 어떻냐고요? 하위 20%와 상위 20%의 자산 격차는 무려 64배에 달합니다. 당신이 안락한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자산의 격차는 빛의 속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아주 불쾌하고 냉소적인 시뮬레이션을 시작할 겁니다. 당신이 평균이라는 마취제에 취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10년, 20년, 그리고 30년 뒤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으스러지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공포 영화가 아닙니다. 데이터가 예언하는 당신의 예정된 미래입니다. 인간의 뇌는 참으로 간사합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우리 뇌는 먼 미래의 보상보다 당장의 쾌락을 우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이 10년 뒤에 나를 생각할 때 뇌는 그 존재를 나 자신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타인으로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미래의 당신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의 내가 어떻게든 하겠지 아니요. 미래의 당신은 현재의 당신보다 더 가난하고 더 늙고 더 무력할 것입니다. 20대와 30대 초반인 당신을 봅시다. 사회에 갓 진입한 당신의 눈앞에는 화려한 소비재들이 춤을 춥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야. 와이오로. 어차피 월급 모아서 집 못 사. 이런 패배주의가 달콤한 핑계가 되어 당신의 지갑을 엽니다. 통계청 자료를 볼까요? 29세 이하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8,484만 원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이 숫자를 보고 내 통장에는 1,000만 원도 없는데 라고 놀랄 겁니다. 당연합니다. 이 평균값에는 부모로부터 수억 원을 증여받은 금수저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가장 정직한 숫자인 중앙값을 보면 20대의 순자산은 고작 4천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수치이니 실제 현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의 속도입니다. 30대에 진입하는 순간 당신의 부채 그래프는 수직 상승합니다. 평균 부채 1억 2,587만 원. 학자금 대출이 끝나기도 전에 전세 자금 대출이 시작되고 결혼 비용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칩니다. 당신은 남들도 다 빚지고 사는데 뭐라며 신용카드를 긁습니다. 명품 패딩, 호캉스, 매일 마시는 5,000원짜리 커피. 당신은 이것을 소확행이라 부르지만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이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양날의 검입니다. 당신이 20대에 써버린 1,000만 원은 단순히 1,000만 원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연 5% 수익률로 계산했을 때 30년 뒤 당신의 손에 쥐어졌을 4,3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허공에 태워버린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시기에 만들어야 할 시드머니를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본주의 게임에서 시드머니는 당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입니다. 당신은 전쟁터에 나가면서 총알을 팔아 초콜릿을 사 먹은 꼴입니다. 남들과 비슷한 수준의 소비를 유지했다는 안도감, 그 대가로 당신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스스로 불태웠습니다. 이 시기의 나태함은 단순히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이 당신의 습관이 되고 DNA에 각인되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흘러 당신은 30대 후반, 그리고 40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슬슬 공포가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주변 친구들 중 누군가는 부동산으로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군가는 주식으로 수억을 벌었다고 자랑합니다. 당신은 조급해집니다. 나도 뭐라도 해야 해. 뒤늦게 자산 시장에 뛰어들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자산 가격의 상승 속도를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당신은 치명적인 선택을 합니다. 바로 영끌입니다.
40대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 3,364만 원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균일 뿐, 수도권에 집을 산 당신의 빚은 3억, 4억, 아니 그 이상일 것입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를 넘어갑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당신이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의 절반 가까이가 고스란히 은행 이자로 빨려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집주인이 아니라 은행의 소장농입니다.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끔찍한 진실이 보입니다. 40대 평균 순자산 4억 8,738만 원 중 실물 자산, 즉 부동산 비중은 70%를 훌쩍 넘습니다. 당신의 전 재산이 콘크리트 덩어리 하나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산이라기보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부채 위의 성입니다. 금리가 1%만 올라도 당신의 가계 경제는 휘청거립니다. 외식은 사치가 되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려야 합니다. 이 와중에 자녀 사교육비 지출은 정점을 찍습니다. 대한민국의 살인적인 교육열 속에서 내 아이만 뒤처지게 할 수 없다는 공포가 당신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습니다. 노후 준비요? 당신은 나중에 아이 대학만 보내고 나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상위 20%의 자산가들은 이 시기에 금융소득이 근로 소득을 초과하는 시스템을 완성합니다. 그들은 자산이 자산을 낳는 구조 속에서 여유롭게 골프를 치러 다닙니다. 반면 당신은 회사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 상사의 눈치를 보며 야근을 밥 먹듯 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혈압약, 당뇨약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하지만 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멈추는 순간 대출 이자라는 거대한 파도가 당신의 가족을 집어삼킬 테니까요. 격차는 이제 시각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만큼 벌어졌습니다. 당신은 겉보기에 번듯한 아파트에 살고 중형차를 몰고 다니는 중산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야른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난민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시계를 조금 더 빠르게 돌려보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시기, 바로 50대 이후의 삶입니다.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왔거나 이미 은퇴를 했을 시점입니다. 통계상으로 50대는 순자산 5억 3,650만 원으로 생애 주기에 정점을 찍는 시기입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그래도 집 한 채는 남았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이 집 팔아서 작은 곳으로 옮기고 남은 돈으로 노후를 보내면 돼.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당신이 간과한 거대한 재앙이 등장합니다. 바로 인구 구조의 붕괴입니다. 당신이 가진 유일한 자산인 그 아파트. 누가 사줄까요? 당신의 집을 받아줄 2030세대는 이미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들은 구매력이 없습니다. 아니, 구매할 의지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수요가 사라진 시장에서 자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보십시오. 도심 외곽의 신도시들이 유령도시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당신의 아파트는 팔리지 않는 거대한 콘크리트 감옥이 됩니다. 팔리지 않는 부동산은 자산이 아닙니다. 보유세와 관리비만 축내는 끔찍한 짐 덩어리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 디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금 흐름의 고갈입니다. 50대, 60대 가구의 자산 구조를 보면 금융자산의 비중은 극도로 낮습니다. 당장 쓸 현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받게 될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연금으로는 숨만 쉬고 살아도 부족합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당신은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일터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받아줄 곳은 없습니다. 경비원, 청소부, 단순 노무직, 한때 대기업 부장, 공무원이었던 당신의 명함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최저시급을 받으며 젊은 점장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더라도 참아야 합니다. 당장 내일 쌀을 사야 하니까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대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 또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통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폐지를 줍는 노인 2명 중 1명은 젊은 시절 당신처럼 설마 내가 그렇게 되겠어? 라고 생각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게을러서 가난해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평균이라는 환상에 속아 시대의 변화를 잊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70세의 당신.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차가운 방바닥에서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누워 있습니다.
벽지에는 곰팡이가 슬어있고 낡은 TV에서는 화려한 연예인들의 삶이 나옵니다. 당신은 후회합니다. 그때 차를 사지 말걸. 그때 욜론이 뭐냐 하며 여행 다니지 말걸. 그때 조금이라도 주식을 사 모을걸.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빈곤한 장수라는 형벌이 되어 100세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맞이할 예정된 디스토피아입니다. 자, 이제 숨을 고르십시오. 너무 가혹한 이야기였나요? 아니요. 이것은 통계가 말해주는 가장 확률 높은 미래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당신의 심장이 불안으로 요동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생존 신호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늦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는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첫째, 평균의 함정에서 탈출하십시오. 평균 순자산, 평균 연봉 같은 숫자는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당신의 목표는 평균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중위값은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자신의 재무 상태를 이런 단위까지 낱낱이 까발려 적으십시오. 그 처참한 숫자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둘째, 현금 흐름, 캐시플로에 목숨을 거십시오. 깔고 앉아있는 집 한 채가 당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망상을 버리십시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의 부동산 불패 신화는 끝났습니다.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배당주, 채권, 달러 등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자산으로 구조를 개편하십시오. 은퇴 후 당신을 지켜주는 것은 10억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매달 꽂히는 300만 원의 현금입니다. 셋째, 시간을 가불하지 마십시오. 신용카드 할부, 마이너스 통장, 과도한 대출. 이것들은 미래의 당신이 쓸 돈을 훔쳐오는 짓입니다. 2030세대의 빚은 단순한 부채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담보로 잡히는 노예 계약입니다. 소비를 통제하십시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멈추십시오. SNS를 지우십시오. 남들의 화려한 삶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당신의 통장은 영원히 밑 빠진 독이 될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더 벌고, 덜 쓰고, 그 차액을 미친 듯이 투자하십시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주인이 되는 지분을 사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인플레이션과 자산 격차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당신이 익사하지 않고 살아남을 유일한 구명조끼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시뮬레이션의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아직 1단계라면 운이 좋은 겁니다. 3단계, 4단계에 와 있다면 지금 당장 피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는 인구 절벽과 저성장이라는 빙산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마 침몰하겠어 라며 선상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라는 이름의 레이더는 이미 충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명정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에이, 너무 과장됐네 라며 다시 인스타그램을 켜고 맛집을 검색하신다면 그것도 당신의 선택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망할 자유도 당신에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통계라는 이름의 저승사자는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절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비참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당신뿐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